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박사전 구혜림입니다. 이 짧은 연휴를 보내고 돌아온 국내 증시 아주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오늘도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경제 이야기 즐겁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윤자빈 신예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분위기부터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뉴욕 증시도 또다시 회복 국면에 돌아선 것 같습니다. 선대지수와 함께 여러 가지 이슈들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빈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금요일 마감한 뉴욕 증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 전장보다 1.05% 상승한 42,762.87포인트로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는 1.03% 오른 6,036포인트 기록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는 3달 만에 6,000포인트 선을 탈환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2% 뛴 19,529.95포인트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5월 미국 고용보고서가 예상보다 양호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습니다. 글로벌 이슈 함께 보면서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시죠. 지난 6월 미국 노동부가 5월 고용지표를 발표했습니다.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13만 9천 개 늘었습니다. 최근 1년 평균보다는 낮았지만 시장 예상치보다는 웃돌았습니다. 5월 실업률은 4.2%로 전월과 같았고 시장 전망에도 부합했습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도 올랐습니다. 전월 대비 0.4% 상승했고 전년 같은 기간보단 3.9%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여파로 고용 둔화 우려가 제기됐지만 이번 수치는 예상보다는 견조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오는 9월 영국 런던에서 고위급 무역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핵심 광물 수출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8일 케빈 해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중국이 핵심 광물을 수출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속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는데요. 두 나라는 지난 5월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서로 관세를 낮추고 중국은 일부 비관세 조치를 풀기로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쪽에서는 중국이 여전히 핵심 광물이나 히토류 같은 자원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양국은 오는 9월 런던에서 고위급 협상단을 다시 만나 이 문제를 놓고 조금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계획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LA에서 발생한 시위와 관련해 군 투입을 공식 언급했습니다. 8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시위는 내란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질서 유지를 위해 군대를 이미 투입했고 앞으로 더 많은 병력도 투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서 폭력적이고 반란을 일으키려는 무리들이 우리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막으려 들고 있다며 이들이 연방 요원들에게 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를 강하게 경계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군병력 추가 투입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비트코인이 미국의 정치적 긴장과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10만 6천 달러를 넘기며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에 주방위군 투입을 지시하는 등 정치적 긴장이 커졌지만 비트코인 시장은 크게 흔들리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트코인을 회복력 있는 자산으로 다시 바라보는 분위기입니다.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10만 5,400달러에서 강한 매수세를 보였고 10만 6,100달러 부근의 저항선도 돌파를 시도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레이더들 역시 지금의 흐름을 펌프 앤 덤프 같은 단기 급등이 아닌 점진적인 상승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히트맵 살펴보겠습니다. 머스크 CEO와 트럼프 대통령 간 갈등이 심화되며 전일 14% 넘게 급락했던 테슬라, 3.67% 오르며 반발 매수세 유입 등의 반등에 성공했고 엔비디아 1.24%, 마이크로소프트 0.58%, 애플 1.64% 오르며 대형 기술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 3대 자동차 제조업체에 히토류를 수출하도록 잠정 허가를 내줬다는 소식에 포드 1.58%, 제너럴 모터스 0.79%, 스텔란티스 거의 2%에 가까운 오름세 보여주며 동반 상승했고 비트코인 반등속 코인베이스 2.9%, 마라홀딩스 6.5% 상승하며 6.05% 상승하며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반면 브로드컴은 분기 실적 호조에도 잉여 현금 흐름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5%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기업들 이슈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테슬라는 오너 리스크를 겪고 있죠. 최근 미국 정치권에선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 CEO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트럼프의 관세 법안을 역겹다라고 비판했고요. 이에 트럼프도 앞으로 좋은 관계일진 모르겠다라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설전은 거세졌습니다. 머스크는 트럼프를 대은망덕하다라고 했고 트럼프는 머스크를 미쳤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결국 머스크는 트럼프 탄핵에 동의한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관계 회복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와 관계를 복원할 생각이 없다며 대화 계획도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테슬라의 전기차 비즈니스는 물론 야심차게 준비해온 로봇택시 사업도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구글 클라우드가 LG CNS와 손잡고 클라우드 완을 도입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 LG그룹 계열사와 LG CNS 고객들의 AI 전환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클라우드 완은 구글 네트워크 기반의 완전 관리형 네트워크 솔루션인데요. 일반 인터넷보다 속도가 빠르고 직접 광역망을 운영하는 것보다 비용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이 시스템을 통해 국내외 자사들을 국내외 지사들을 더 안정적으로 연결하고 데이터 전송도 훨씬 효율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메타가 AI 스타트업 스케일 AI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투자 규모는 무려 100억 달러, 우리 돈 약 13조 6천억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만약 성사된다면 이번 딜은 메타가 외부 민간 기업에 한 역대 최대 투자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투자 조건은 확정되지 않았고 변경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케일 AI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등 유명 기업들의 머신러닝 모델 학습을 돕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난해 펀딩 라운드에선 기업 가치를 약 140억 달러, 우리 돈 19조 원 수준으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애플이 이번 주 열리는 세계 개발자 회의 WWDC를 통해 반등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WWDC는 9일 미국 캘리포니아 쿠퍼티노에서 열리는데요. 팀 쿡 CEO가 직접 나서 애플의 인공지능 전략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발표가 차세대 아이폰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애플 주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여파로 20% 넘게 떨어졌고요. 시가총액 1위 자리도 내준 상황입니다. 이번 WWDC가 애플의 반등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이번 주 시장의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일단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휴장을 하는 동안 뉴욕 증시는 원활하게 흘러갔었는데요. 이 테슬라가 무려 이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갈등 때문에 14%대까지 떨어지긴 했었는데 다시금 회복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지수에도 힘을 보태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체크해보시면서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 기업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이죠. 자, 오늘은 어떤 기업 준비하셨을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업, 바로 10대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슈퍼앱 에이블리입니다. 얼마 전 에이블리에 들어갔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던 패션 어플과 다르게 엄청 잡다한 것들을 많이 팔더라고요. 에이블리에는 패션뿐 아니라 문구류, 가구, 심지어 웹툰도 볼 수 있고 글을 쓸 수 있는 커뮤니티까지 있더라고요. 이게 요즘 청소년들에게 인기인가 싶으면서도 조금 당혹스러웠는데요. 마치 돈키호테를 어플로 만든 느낌이랄까요? 그 뒤로도 10대들의 트렌드 하면 가장 먼저 에이블리가 떠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이블리처럼 한 어플에서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걸 바로 슈퍼앱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은 목적에 맞는 여러 어플이 우위를 점하고 있어서 슈퍼앱이 잘 자리 잡지는 못했죠. 해외에선 오히려 슈퍼앱이 잘 자리를 잡았습니다. 중국의 샤오홍슈, 위챗, 그리고 동남아의 그랩은 앱인앱 기능을 통해 카카오톡 어플 내 기능을 모두 매일 활용한다고 보면 되죠. 에이블리를 설립한 강석훈 대표도 슈퍼앱 전략을 통해 에이블리를 시장에 안착시켰습니다. 타깃층을 고려한 또 하나의 독특한 시도는 바로 편의점 결제입니다. 신용카드도 없고 본인 인증도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서 편의점에 가서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하면 온라인상에 원하는 물건의 결제가 처리돼서 배송을 받는 시스템이었죠. 같은 시기에 확장한 지그재그는 깔끔하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기능에 주안점을 뒀고요. 에이블리는 오히려 복잡할 정도로 많은 걸 보여줘서
사용자가 그 안에서 기웃기웃하면서 체류 시간을 늘렸습니다. 두 패션 대표 어플의 타깃층과 점유율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그재그의 카카오 스타일은 매출 2천억 원을 돌파했죠. 에이블리는 지난해 거래액 2조 5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매출액은 무려 3,342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중국의 쉬인과 테무 등이 경쟁자가 된 상황에서도 이 정도면 참 고무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월간 활성 사용자를 뜻하는 MAU는 94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같은 기간 중국 알리바바에서 1,000억 원의 투자도 받게 되는데요. 소비력이 낮은 1020 중심의 패션 플랫폼이 조 단위의 거래액을 기록한 유니콘 기업이 되었다는 사실은 참 괄목할 만합니다. 에이블리를 보면 10대들의 디지털 경험이 알고 보니 글로벌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있었구나 싶습니다. 이번 기회로 세계에서 어떤 어플들이 인기 있는지 둘러보는 것도 인사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사전 에이블리였습니다. 네, 에이블리 친숙한 기업인데요. 정말 유니콘 기업까지 성장을 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더욱더 크게 측정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 신문에서 경제 뉴스들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어떤 내용들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신문에서 발췌한 기사를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향해 연일 기준금리 인하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후임 의장을 지명할 가능성까지 직접 언급하며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고용과 물가지표 등 시장에서 나오는 경제 데이터는 신중한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연준 의장 인선과 관련된 결정이 곧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온 이른바 그림자 의장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입니다. 파월 의장을 향한 최대 압박 카드로도 풀이가 되는데요.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전의 후임자를 미리 지명하게 된다면 파월 의장의 입지를 축소시키는 이른바 레임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외신들은 최근에 미국 노동시장 흐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무역정책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비농업 부문 일자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용시장이 탄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에 힘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가 현 수준에서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낸 일론 머스크, 급기야 앱스타인 문건까지 거론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머스크 CEO는 이후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와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머스크가 야당 의원들을 후원할 경우 매우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두 사람의 갈등은 지난 5일 본격적으로 폭발했습니다. 특히 6일 새벽 머스크 CEO가 자신의 SNS에 트럼프 대통령과 앱스타인 문건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게 됐습니다. 앱스타인 문건은 미성년자 성착취와 인신매매, 성매매 범죄로 수감됐던 억만장자 제프리 앱스타인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앱스타인은 2019년 수감 중 사망했습니다. 머스크가 해당 문건을 언급한 것은 단순한 말싸움을 넘어선 정치적 공격으로 풀이됩니다. 해당 문건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영국 앤드류 왕자 등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다만 이름이 거론됐다는 사실만으로 성범죄 연루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이 현직 대통령에게 사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핵심 당사자가 사망해 실체 규명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가 앱스타인 문건까지 거론한 데 대해 강한 분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계란 산지 가격이 적어도 오는 8월까지는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관 측 보고서를 통해 오는 8월까지의 계란 산지 가격 예측치를 8일 발표했습니다. 농경연에 따르면 이달 계란 산지 가격은 층란 10개 기준으로 1,850원에서 1,950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1년 전보다 12.4%에서 18.5%가량 오른 수준입니다. 다음 달부터 8일까지는 산지 가격이 소폭 낮아질 걸로 전망합니다.
특란 10개 기준 1,750원에서 1,850원 사이로 예측됐는데요. 가격이 낮아지는 이유는 높은 계란값으로 인한 소비 위축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여전히 7.6%에서 13.8% 높은 수준입니다. 최근 계란 산지 가격은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격이 오르고 있는 배경에는 산란계의 고령화와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있습니다. 농경연은 지난 3월 충청권을 중심으로 고병원성 AI가 집중 발생했다며 지역 간 물량 불균형이 생기며 전국 평균 산지 가격이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전염성 기관지염, 가금 티푸스 같은 가금류 질병 확산도 산란계의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며 가격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오랜 숙제였던 중국 공장의 가동률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았습니다. 중국 내수시장 집중 전략에서 벗어나 동남아시아와 중동 등 해외 수출 전진 기지로 방향을 전환한 건데요. 그 결과 1년 만에 중국 수출 물량이 2배 가까이 증가하며 내수 부진을 만회했습니다. 판매 증가를 견인한 건 바로 수출입니다. 같은 기간 중국 공장에서 생산해 수출한 현대차, 기아 차량은 총 75,494대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무려 94.7% 증가한 수치입니다.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중국 법인의 실적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중국 합작 법인인 베이징 현대는 올 1분기 423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1,000억 원 이상 줄어든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2분기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수 시장에서는 여전히 고전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대차는 다시 한번 중국 내수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핵심 전략은 현지 맞춤형 전기차입니다. 현대차그룹이 이번 전기 SUV를 통해 중국 시장에서 재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1년간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10곳 중 ESG 관련 내용을 함께 공시한 기업은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일 KB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밸류업 공시에 참여한 기업은 총 143곳이었는데요. 이 중 ESG 관련 내용을 포함한 곳은 42곳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들 기업 대부분도 단순한 ESG 목표와 현황만을 공개했을 뿐 구체적인 실천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증권가는 앞으로 밸류업 공시에 ESG를 포함하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아리백 확대와 ESG 공시 의무화의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TV 토론에서 아리백은 글로벌 기업이 만든 기준이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못하면 수출이 어렵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해 일본 기관 투자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89%가 ESG를 밸류업에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고 55%는 ESG 이니셔티브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ESG 관련 정보를 공시하게 되면 기후 리스크 등 기업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밸류에이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여러 가지 뉴스들 알기 쉽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밸류업 같은 여러 가지 내용들 새롭게 우리 시장에서 등장을 또 하고 있는데요. 부각이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도 강세 보이는 측면도 있어서 저희가 잠시 후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돈을 잘 벌고 싶은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주식 이야기, 경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월요일장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월요일도 지난주에 이어서 분위기가 정말 좋습니다. 양대 지수 모두 빨갛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세한 지수 분위기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대비 1.55%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장중 내내 견조한 상승세 이어가면서 2,855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나흘 연속해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외국인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9,700억 원대 매수 우위가 들어왔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반대 포지션 잡아서 7,000억 원 넘게 매도하는 모습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난주 4일과 5일에 이틀 동안 계속해서 자금이 유입되는데요. 거의 2조 원가량 매수 우위를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 같은 날에도 역시 매수 우위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보다는 약간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1%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전거래일 대비 1.06% 상승하면서 764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거의 고점 라인에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대응하는 모습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장 후반부로 갈수록 이 매도하는 물량 더욱더 키워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가총액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도 확인을 해보시면은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빨간불이 전체적으로 많이 보인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큰 종목들 위주로 상승을 해주면서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태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다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특히 요즘 같은 장에서는 밸류업과 관련해서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요. KB금융 같은 경우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3%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특히나 2차 전지주 이재명주의 랠리를 이어받지 못하는 모습 나타나면서요. 에코프로 BM 3%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 에코프로 역시도 2%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러 가지 이슈들과 함께 혼재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일단 반도체주가 강하게 상승을 해주니까 지수가 강하게 살아난 것 같습니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6만 원대에 터치하는 모습까지 보이기도 했는데요. 자, 그러면 한 종목씩 섹터마다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빈 아나운서 어떤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삼성생명 주가가 장중 소폭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생명법 통과 가능성이 주가에 영향을 준 건데요. 시장에서는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팔게 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삼성생명법이 통과되면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총자산의 3%까지만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삼성생명의 경우 현재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8.51% 중 약 5.7%포인트, 금액으로는 무려 20조 원어치를 매각해야 합니다. 시장에서는 외부보다는 내부, 즉 계열사 매각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유력한 인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요. 바이오 계열사를 통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키움증권 안영준 연구원은 이렇게 분석했는데요. 지분 매각이 이루어지면 삼성생명의 이익잉여금이 10조 원 넘게 늘어날 수 있다. 추가적인 주주 환원도 기대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본 여력이 커지면 삼성생명의 펀더멘털, 즉 기본 체력도 크게 좋아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삼성생명 장 초반 12만 2,100원으로 출발해 장중에는 2.46%까지 오르는 모습이었지만 현재는 이 상승분 모두 반납하며 0.49% 하락한 12만 1,40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윗골이 달리긴 했는데요. 일단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목표 주가 상향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에서 강세 보인 테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도 하시지만 가상자산 쪽으로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두 분의 아나운서는 가상화폐 쪽으로 투자하고 계시나요? 저는 이제 약간 시작을 하려는 자빈 아나운서가 이제 좀 투자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안 그래도 한 5천 원, 만 원씩 투자를 해보고는 있는데 지금 그 도지코인이 한 15% 정도 빠진 모습으로 네, 얌전히 잘 있습니다. 그러면 만 원에 15%인가요, 그러면? 네. 이렇게 코인 쪽으로 조금씩 투자를 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특히 코인 쪽으로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판단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서 오늘 장에서 관련된 종목들 강한 상승 보여줬는데요. 뭐 STO라든지 화폐 관련주, 금융주 같은 종목들 여러 가지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정책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을 받은 건데요. 이재명 정부의 초대 정책실장으로 이 가상자산의 싱크탱크 대표 출신이 임명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암호화폐와 관련된 법제화가 될 것으로 기대감이 부각된 건데요. 이 김용범 정책실장은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과 크립토 산업 전반을 주제로 한 회의에서 여러 가지 보고서를 발표를 했다라고 하면서 법제화를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일단 회의를 했었고 지난 4월에도 회의를 했었는데요.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인이 가상자산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화폐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 테두리 안에 들어가게끔 만들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또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관련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입니다. 이 현재 국내에서는 금지되어 있는데요. 이 가상자산을 자본시장법의 기초자산에 포함을 시켜서 현물 ETF를 허용하겠다라는 내용이 골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허용이 될 경우에는요, 증권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가상자산에도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 정말 강한 상승 보여줬습니다. 자, 일단 헥토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마감했고요.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상한가, 다날도 상한가 기록했고요.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에 25%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내용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어떤 내용 다뤄볼까요? 네, 국내 대표 성장주죠. 카카오 주가가 오늘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경 집행 등으로 유동성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 이런 기대가 카카오 같은 성장주에 대한 매수세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증권가 전망도 긍정적입니다. 하나투자증권은 오늘 보고서를 통해 올 하반기 카카오의 커머스 매출이 계속 성장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하나투자 김소혜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AI와 이커머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부 인터넷 기업은 저평가 흐름을 피하긴 어렵다. 하지만 지금 주가는 AI 본격 등장 직후였던 2년 전보다 15에서 30%가량 낮아져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같은 시간 카카오의 다른 계열사 주식들도 함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페이가 스테이블 코인 도입 기대감에 강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카카오 장 초반 44,300원으로 출발해 15.41% 오른 51,30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오늘은 카카오 그룹주 전반이 정말 강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카카오뿐만 아니라 카카오뱅크도 20%대 강한 상승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고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로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추이도 함께 면밀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또 다른 테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또 오랜만에 이야기를 해보는 것 같습니다. 바로 중국 소비주 오늘장에서 약간이지만 전체적으로 온기가 퍼져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 속에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 상승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외교에 따라서 이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중국 내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초에도 한한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테마들이 기대감 속에서 급등했던 경향을 보였었는데 조금은 진정되나 싶었는데 다시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재명 대통령 대선 후보였던 시절에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자, 일단 지난 정부에서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다. 이 한중 관계를 다시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중국과의 관계, 외교 안보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관리를 하겠다라고 언급을 한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도 또 증권사의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지난주에는 하나증권에서 리포트가 발간이 됐습니다. 자, 일단 한한령 완화 기대감이 확산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기획사는 역대 최대의 사이클을 기록하고 있고 또 카지노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고서에서 밝혔고요. 이 실적과 밸류에이션이 모두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 하반기에도 기획사를 최선호로 하고요. 또 미디어나 드라마 쪽으로도 살펴보면 좋다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 그리고 IBK 투자증권에서도요, 엔터 업종에 대해서는 이 6월에 BTS가 완전체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목을 해보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 오늘장에서 5%대 상승을 했고요. 초록빛 미디어도 5%대, 큐로홀딩스는 6.15%, 신라호텔은 4%대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소폭이지만 전체적인 상승을 보였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내용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지역화폐 관련주들이 강하게 올랐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지역화폐 확대 기대감이 직접적인 자극이 됐는데요. 헥토파이낸셜은 2019년부터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의 결제 시스템을 공급해온 기업입니다. 올 하반기 지역화폐 사업자 입찰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같은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오전 10시 11분 기준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25% 이상 상승, 다날은 21%대, 코나아이는 13%대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화폐 확대 공약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방정부의 예산자율권 확대와 농어촌 기본소득을 도입을 확대했죠. 또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대규모 추가 경정 예산 편성도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지역화폐 관련주의 급등으로 나타낸 셈입니다. 네, 이러한 흐름으로 헥토파이낸셜 18,000원으로 출발해서 현재 9.7% 오른 19,56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지역화폐와 관련해서도 이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연관지어서 상승을 보였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정말 장대 양봉 그리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장에서는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 상승을 했는데요. 이렇게 STO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역화폐 그리고 지주사까지 여러 종목들이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지주사 관련해서도 짧게 언급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 드디어 상법이 개정안 통과가 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대선 후보 시절에 취임을 한 후에 2주에서 3주 정도 내에 입법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소식이 함께 전해졌습니다. 자, 12일에 본회의를 열 거고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법안을 처리를 하면서 상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를 시킬 거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자, 일단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가요. 지난 5일에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고 또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한다 이런 내용을 함께 담은 건데요. 자, 일단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오리온홀딩스, 평화홀딩스, 또 두산이라든지 컴투스 홀딩스까지 여러 가지 지주사 종목들 강한 상승 보여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밖에도 증권 종목들도 여러 가지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일단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에서 소외를 받았었는데 연일 코스피 5천 시대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줄줄이 상한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주가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해서 60% 이상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반 이상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정말 잘 나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일단 하반기에 추경 편성을 하면서 유동성도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한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오고 또 규제 완화 정도도 여러 가지로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연일 신고가 경신하고 있지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도 호재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4거래일째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상승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키움증권이라든지 하나투자증권 같은 종목들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연일 호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관련된 종목들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투자하시는데 꼼꼼하게 정보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 인물에 대해서 살펴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인물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의 인물 로그 북한의 스타트업 발전을 꿈꾸는 외국인 사업가 제프리 씨입니다. 저는 교양 수업으로 북한학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광활하고 거대한 북한의 건축물을 보는 것도 흥미로웠고요. 비슷한 듯 다른 사회문화 전반의 자료들을 보면서 참 신기하게 바라봤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인터넷에서 다 검색할 수 있는 자료였는데 저는 그게 당시 기밀인 줄 알았고 수업 자료를 되게 잘 보관하면서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저의 집중력을 반영해주듯 이 수업에서 A-를 받으면서 졸업을 했는데요. 이렇듯 한번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 때로는 끝도 없이 궁금해지는 게 바로 북한 이야기 아닐까 싶습니다.
북한에 관해서 비단 자국민만 관심을 두는 건 아닙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외국인 사업가 제프리 씨는 싱가포르 출신입니다. 외국인이 북한을 떠올릴 때 안보에 관해서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역시나 사업가답게 그의 관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로 북한에도 공유 오피스를 만들 수 있어 라고 생각한 사람이죠. 그리고 북한 사람들을 독려해 카카오톡이나 토스처럼 어플이나 스타트업이 북한에서 생길 수 있다 라고 생각한 아주 비범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제프리 씨는 2007년 그의 나이 33세 조선 익스체인지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펜실베니아 와튼스쿨과 예일대학을 다니고 글로벌 컨설팅 업체 베인앤컴퍼니의 컨설턴트로 아주 탄탄한 경영학도의 삶을 쌓은 뒤인데요. 그는 베이징에서 일하던 와중에 처음으로 북한이란 나라에 가보게 됩니다. 이때 만난 북한 여학생과의 인연으로 미국에서 공부하던 그가 앞으로 10년이 넘는 인생을 평양에서 1000여 명이 넘는 북한 주민들에게 경영 마케팅을 가르치는 일에 열정을 쏟게 됩니다. 나는 비즈니스 우먼이 되고 싶어요. 김일성 종합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의 말이 그의 가슴을 뜨겁게 했죠. 이렇게 더 배우고 더 나아가고 싶은 사람도 많지만 실전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많구나. 그것이 조선 익스체인지의 시작이었습니다. 외국인이니 북한 출입은 비교적 자유로웠겠지만 경영 마케팅, 스타트업 하면 흔히 자유시장적이고 혁신적인 느낌이 참 강한데 어떻게 이런 내용을 전달하고 또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싱가포르라는 국가에서 출발하는데요. 당연히 교육 내용은 북한에서 대단히 민감하게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싱가포르는 의외로 북한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한국, 미국, 중국, 일본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마디로 중립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10년 넘게 방해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죠. 중국이나 베트남도 개방에 앞서서 수천 명의 공무원을 싱가포르에 미리 파견해서 교육을 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베트남의 서코라는 공유 오피스를 만듭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에서 먼저 실험을 해본 셈입니다. 그는 블록체인 회사도 설립했는데요. 여러 사업을 영위한 끝에 조금씩 수익을 얻을 수 있었고 이로 인해 그가 원하던 사업을 통해 가치 실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 익스체인지는 수천 명의 북한 사람을 교육했습니다. 이 중 100여 명 이상은 싱가포르로 실제로 데려와서 교육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2015년 조선 익스체인지를 거친 수료자들은 창업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무려 17개나 되는 북한 내 스타트업을 만듭니다. 건강음료와 같은 소비재가 대부분이었지만 참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할 만하네요. 북한 참가자들은 북한판 위챗을 만들거나 맘카페 플랫폼을 만들자라는 아이디어도 내게 됩니다. 치약을 파는 한 여성 사업가는 외국에서는 치약회사가 치과에 무료 샘플을 제공한다고 하던데 그게 참 흥미로워요 라고 말하죠. 한 참가자는 출퇴근 시간에는 문이 닫히는 북한 편의점의 오픈 시간을 앞당기면 어떨까라고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북한 내에서는 나름대로 혁신이고 창업의 한 예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북한의 창업을 알려준다고 했을 때 가족들과 친구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하나는 너 미쳤어? 라는 반응,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북한에도 창업이 존재하나? 라는 반응이었는데요. 제프리 씨는 그 질문에 대해서 모두 예스라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고마운 외국인 사업가 덕에 북한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창업을 꿈꿀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참 전달하면서도 고마운 마음이 드는데요. 중국과 베트남이 싱가포르에 공무원을 파견해서 교육시켰던 것처럼 빗장을 풀기 위해선 준비할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제 상황이 비슷해질수록 조금이나마 부담이 덜어지겠죠. 한국에선 갈 수가 없다 보니 이런 사업들은 외국에서 진행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더해지면 이처럼 창의적인 방법으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인물로그였습니다. 네, 제프릴이 오랜만에 정말 재밌게 또 들어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흥미롭게 새롭게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리포트 저희 살펴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젠 대장주 찾기에 나설 때 통신주 관련된 하나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식시장의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통신 서비스와 통신 장비 업종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신정부 정책과 맞물려 통신주는 주요 주도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우선 통신주의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낮다는 점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저 PBR, 즉 주가 순자산 비율이 낮고 자사주 소각이라는 주주 친화적 이벤트도 예정되어 있어 밸류업 이슈가 재부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주파수 경매가 본격화되고 5G 어드밴스드 이슈가 부각되면서 통신업종 전반에 활기가 돌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기 둔화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이익을 내고 주주 환원 정책까지 강화되고 있는 업종이 흔치 않다는 점에서 통신주가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 6월엔 통신주에 대한 밸류업 정책이 시장에서 다시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LG U+가 보유 중인 자사주 약 1.6%를 소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금리 인하가 진행되면 배당 수익률에 대한 관심도 커지겠죠. 특히 SK텔레콤의 올해 기대 배당 수익률은 무려 7%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엔 소상공인들의 반발로 인해 SK텔레콤 대리점 영업이 재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SKT 주가는 단기적으로도 반등 여력이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주파수 경매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주파수 경매란 정부가 통신에 필요한 전파 사용 권리를 이동통신사에게 돈을 받고 배분하는 절차입니다. 올 여름 국내외에서 주파수 경매가 통신 시장을 강타할 걸로 보입니다. 이번 경매는 오랜만에 열리는 것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주파수 할당폭이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기대가 큽니다. 미국의 경우 하원에서 FCC, 즉 연방통신위원회가 주파수 경매 권한을 다시 갖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6월 중 상원에서도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따라 FCC 주도로 곧 주파수 경매가 시행될 걸로 보입니다. 만약 미국 통신사들이 올가을 주파수를 할당받게 되면 장비 및 부품 발주는 9월에서 10월 사이로 집중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국내 통신 장비 업체들의 미국 수출은 올해 말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내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가을 무렵 5G 추가 주파수 할당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AI와 디지털 전환, 즉 DX 산업이 급부상하는 가운데 통신 인프라 확충이 불가피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6년까지 요금제 개편이 없다면 그 이후에 2029년에나 요금 조정이 가능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통신사들의 입장 변화도 예상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2025년 4분기부터 국내 통신 장비 업계는 실적 턴어라운드에 진입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엔 통신 장비 주가도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에선 선도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1등 통신장비 업체에 투자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주가 상승폭이 크지 않아 아직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둘째, 성수기 전임에도 솔 벤더로서 수주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셋째, 인수합병을 통해 시장이 상위 업체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고요. 넷째, 장비가 점점 소형화되고 통합되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은 개발 기간과 높은 고정비 부담으로 인해 자금력이 있는 업체만이 생존할 수 있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리포트에서는 투자 유망 종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통신 서비스 업종에선 SKT, LG U+, KT 순으로 매력도가 높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SKT는 높은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고 LG U+는 저 PBR주의자 자사주 소각 가능성이 높아 주목됩니다. 이상 리포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통신주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지금 절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있고요. 또 AI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확정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멘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으니까요.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역시도 월요일부터 기분 좋게 빨간불로 마감을 해서 너무나도 좋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예지 아나운서 어떻게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장 국내 증시와 해외 증시 모두 흐름이 참 좋습니다. S&P도 6,000선을 올라섰는데요. 코인 시장도 이러한 흐름 받아서 조금 더 상승분 챙겨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에도 역시 2,900선까지 다가가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앞으로의 어떤 흐름이 나올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자빈 아나운서 여러 가지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마무리해볼까요? 네, 제가 한 봄쯤부터 아마 여름 되면 장이 괜찮아질 거다, 장이 풀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덥지 않습니까? 여름이 찾아오니까 딱 장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흐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맞추셨다 이런 의미를 네. 지금 피력하시는 거군요. 자빈 아나운서가 오늘 의상도 빨갛게 입고 오셨는데 정말 앞으로도 예측을 아주 잘 해주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장 너무나도 기분 좋게 마감을 했는데요. 자, 일단 11월에 미국에 있을 CPI 지수 여러 가지로 시장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시장은 어떻게 변동이 될지 또 그에 따라서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변화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일단은 기분 좋게 마무리하긴 했는데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